근데 로자와 비슷하게 활동을 시작했었고, 이 판네케크나 고르트나 릴레, 여기 한 사람을 더 이제 추가한다면 코르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판네케크는 네덜란드 혁명의 와중에서 태어난 네덜란드 출신의 혁명가입니다. 근데 독일로 와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릴레는 물론 독일 사람이고 코르시도 독일 사람인데 이 판네케크나 고르트, 판네케크는 원래 공부는 천문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르만 고르트라는 사람은 시인입니다. 오토 릴레 같은 사람은 학교 교사였어요. 코르시는 원래 이제 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독일 혁명 과정에서 드러냈던 그 철학들은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이 판네케크나 고르트나 릴레나 코르시 같은 사람들의 그 주 활동 무대는 독일의 이제 공산당인데 이 독일 공산당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가거든요. 애초에는 로자의 정신을 닮아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혁명적인 기운을 보였지만 1918년 9년에 코민테른이 그러니까 제3인터내셔널이 결성이 되고 이게 코민테른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전 지구상에서 이 코민테른의 어떤 지도 또 물적 도움들을 받지 않고서 자기네 나라에서 혁명을 해 나간다라는 게 이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혁명운동사를 보더라도 그건 그렇습니다. 1920년, 23년, 4년부터 한국에서 공산당을 건설하기 위한 식민지 하에서지만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당을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은 23년에는 레닌을 어떻게든 만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레닌을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정을 해달라.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당 건설 자체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지들을 규합하는 것에 앞서서 일단 국제 공산당인 코민테른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경찰들을 피해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러시아로 건너가는 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인정을 받으면은 물질적으로도 커다란 이제 도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투쟁이라는 걸 할 때도 권위가 일단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레닌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록 아무리 적은 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당 건설 투쟁이 여러 분파에 입각해서 전개된다 하더라도 어떤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코민테른의 그 영향력은 아주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세계의 그 혁명적 지식인들은 어쨌건 이제 모스크바와의 관계,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페트로그라드 이런 도시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국제주의적인 마인드가 아주 전제 조건으로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판네케크나 고르트나 릴레나 코르시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제 제3인터내셔널에서는 모스크바의 제3인터내셔널의 일부로서 가담을 해가지고 활동을 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스크바와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파들로서 보면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론에서 예를 들어서 레닌 이론이나 혹은 24년 이후에는 스탈린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스탈린의 생각이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 아주 곤혹스러워지는 셈이죠. 그래서 로자나 또 이탈리아에는 이제 보로디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로디가 그렇고
그람시도 그렇고, 스탈린주의적 그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은 국민대련 집행위원회가 이들을 출당시켜버리는 것이죠. 국제당에서부터 쫓아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권위라거나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실추되어서 재정 능력이나 어떤 조직 능력, 사상적인 그런 권위 이런 면에서 마이너리티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제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처음에는 로자적인 관계를 출발하지만 코민테른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코민테른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KPD, 즉 독일 공산당에서부터 분리된 KAPD, 노동자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KAPD를 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판데케크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헤르만 고트는 AAUE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방주의적 지식인 집단을 또 만들어냄으로써 거의 이제 코민테른과 완전히 거리를 두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화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이 지식인들은 우리한테 이런 생소한 만큼 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이제 억압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억압의 이제 가장 구체적인 사례는 1921년에 레닌이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화병이라고 하는 팜플렛을 쓴 것입니다. 이 좌익소화병이라는 책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하나는 노조 문제와 하나는 의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종합이라고 하는 것, 평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평의회, 노동자 평의회와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렇게 순조로운 관계를 맺었던 게 아니고, 노동조합의 그 관료화, 이게 독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갔고, 또 유럽 사회에서 보통선거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정착되었던 곳이 독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 빨리 정착이 되었어요. 영국은 보통선거를 시작은 먼저 했지만 여성들의 참정권이랑 이런 거는 한참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도 왕이 있는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보수적인 구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독일은 이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아주 빨리 보통선거권이 여러 계급 계층들에게 일반화 되어지면서 이 노조와 의회가 빠르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노조와 의회가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독일 사회민주당도 그만큼 빨리 발전했어요. 이건 뭐 이 당이라고 하는 것, 여기 뭐 하나 더 쳐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삼두마차죠. 의회가 발전하고 노조가 발전하고 당이 발전하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완성 과정, 부르주아 사회가 얼마나 정교하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저 세 어떤 제도의 발전 수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좌파당임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 말 그 선거에서 거의 400만 표 정도를 획득을 해서 제2당을 딸 정도였으니까, 지금 한국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그런 정도의 이제 계급적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뭐 2000년이 넘어가지고 득표율이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퍼센트 되는 이런 식의 그것에 비하면은 흔적한 그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갔던 그런 이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노조의 관료화라거나 의회 민주주의 그 자체가 대중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의회 내의 어떤 의회와 대중의 괴리가 심해진다거나, 그 다음에 이 당 그 자체가 뭡니까? 어떤 대중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보다도 대의적 기관으로 되어지는 그 속도, 이게 훨씬 더 빨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의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자들의 대의적이지만, 평의도 대의적 기관이거든요. 그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의적 기관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적인 메커니즘 속에서의 대의적 기관 아닙니까? 근데 노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대의적 시스템이고, 의회 그 자체는 대의주의의 어떤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은 그 대의제적 틀 속에서 움직이는 에이전트, 하나의 주체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의회와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의주의자였던 이런 사람들은 이 노조나 의회나 당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이들이 부패한 그런 그 제도인가, 또 프롤레타리아트들과는 유리된 그 어떤 메커니즘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노조라는 거는 이 파워 오브 리더십, 지도부와 지도자의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주아 권력체가 있지만 대중 속에서도 지도자라는 게 선출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중을 이렇게 그 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독일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미 그 1세기 초반부터 발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호파라는 영화 같은 거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 같은 데서 이 5, 60년대 이때의 그 트럭 운전사 노조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평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을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유럽에서부터 아주 일찍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일드 캣, 살쾡이 파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노조가 하이라르키를 통해서 노총으로까지 조직되어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이 평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에 명령을 들어야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요구가 충분히 그 충족 안 되는 그런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지침을 따라야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관료화가 심해지면 노동조합 그 관료들이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하면서 평조합원들의 이해가 더 나빠지거나 혹은 그 투쟁의 성과만큼 안 되는 순간에 타협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지도부의 뜻을 거슬러서 진행되는 파업을 살쾡이 파업이라고 합니다. 와일드캣 파업이라고 불렀는데, 이 살쾡이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노동조합이 이제 부패해가는 거죠, 빠르게. 근데 한국에서는 예컨대 1999년도에 한라중공업 파업이나 이런 게 바로 이 살쾡이 파업의 형태거든요. 지도부는 타협하고 싶고 뭐 타협을 해버리지만 대중들이 계속 싸우려고 할 때, 평조합원들이 계속 싸우려고 하는 그 이제 양상이 한국에서도 이제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지금 민주노총과 같은 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그 노총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평조합원들은 잘 안 믿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20세기 후반부에 나타나지만 독일은 일찍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의 시기에 바로 혁명의 이 파토스를 대중의 지도자들이 깨뜨리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이 작동한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의회나 이 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의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그 갈등이 기존 질서를 어떻게 잘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에서 이제 중재를 역감하는 게 의회의 어떤 기능 아닙니까? 입법 기능을 통해서. 당은 바로 그런 그 어떤 커다란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의회 성원들이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다지 지지를 안 하고, 그런데 노력을 안 기울였어요. 그 다음에 의회 속으로 이 좌파 커뮤니스트들이 진입을 해서 뭔가 의회 속에서의 발언이라거나
그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므로 레닌처럼 이 당을 갖다가 아주 키우는 작업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당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평의의 역할에 종속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이 건설한 당은 아주 군소적인 형태, 그냥 소집단 서클 비슷하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의 역할이 적다고 하는 게 이들의 어떤 능력 부족을 말하기보다 어쩌면 이런 것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작게 그 선진적 집단들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그 지향점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레닌은 바로 이런 시각이 좌익수화병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정부주의적 그 관점에서 이 사회 현실 문제를 바라보고 생디칼리스트적인 정서에 갇혀 있는 그런 인펀탈 디스오더라고 해서 어떤 유아적인 그 무질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레닌이 이들을 좌익수화병으로 비판을 하고 나서 이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얼마나 고립되었을까는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레닌의 권위라고 하면 한마디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법이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이 사람들은 제3 인터내셔널에 결합되어 있었지만은 전부 이제 추방당하거나 혹은 자진해서 그만두고 이제 소집단으로 거의 뭐 세미나 그룹처럼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레닌은 계속해서 반동적인 노동조합이라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라. 의회도 들어가서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의회 구성을 바꿔라. 그 다음에 당 건설을 하는데 선진분자들이 전력 투구하라. 이런 식의 이제 방침들을 계속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평의회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판네케이크라거나 고르트라거나 헬만 고르트나 오토 릴레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볼셰비즘에 대해서 강한 굉장히 많은 비판 문건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요즘은 스캐닝 기술이 발전되어서 옛날 문헌들을 다 스캐닝해서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전이라거나 콜렉티브 액션 노트라거나 이런 데서는 그 자기네 홈페이지들을 예전에 20, 30년대에 이 평의의 막서주의자들, 평의의 코뮤니스트들이 그 전개했던 그런 그 생각들을 스캐닝하는 작업으로 거의 지금 대부분 채워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끊어진 이 전통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볼셰비즘의 그 막강한 권위, 그래서 냉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후진국 러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선진국화된 세계 제1, 2위의 어떤 대국으로 이런 모스크바 어떤 공화국, 이쪽의 영향력으로 독보적인 그런 대안적 혁명 노선을 창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 던져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코르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코르슈 책이 딱 한 권밖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86년에 막시즘과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번역이 됐었는데, 그때는 코르슈의 정체를 우리가 몰랐죠. 거의 이 막스 레닌주의자로서 우리는 알고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코르슈는 이미 볼셰비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끊고, 이 헤겔에 대한 연구부터 이 볼셰비즘이 헤겔을 다루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 변정법에 대한 비판부터 이제 해나가는데요. 예컨대 헤겔을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이 혁명적 변정법의 어떤 선구자로서 간주를 하고 막스의 어떤 혁명적 철학도 해겔 변정법에 이제 기초하고 있다고 보지만 코르시 같은 사람들은 이 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혁명 과정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주아 혁명의 그 어떤 만회 과정,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의 프롤레타리아트들의 도전에 직면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질서를 구축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변정법 쪽에서 굉장히 변정법 속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들레즈라거나 가타리 같은 사람들이 혹은 푸코가 변정법에 대해서 가하는 비판이 바로 그와 같은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변정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부르주아 사회가 노동계급의 투쟁들을 흡수하고 봉합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라고 하는 건 변정법처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변정법은 전혀 다른 이 변정법을 아주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야지 결국 어떤 종합에 이르는 갈등 그 자체를 결국은 봉합하고 마는 그러한 논리, 정립명제와 반립명제의 어떤 매개를 통한 종합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전혀 혁명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후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변정법에 대한 이해 방식인데, 코르시는 이미 이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릴리 같은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연방주의적인 이제 소집단을 통해서 볼셰비키처럼 아주 중앙 집권화된 이제 관료화된 당 말고 일종의 선전 집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물질적 어떤 상태나 정세적 구성 문제라거나 또 철학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알려나가는데 이제 역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볼셰비즘 외에 유럽의 역사 속에 어떤 과로쳐져 있는, 망각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실제 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일단 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평해의 막서주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해의 막서주의가 독일 혁명 과정에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발전시켰던 그 독일 혁명 과정의 일련의 어떤 역사적 과정,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이 볼셰비즘에 대해서 가했던 일련의 그 비판들의 그 내용,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